저희가 마동석 영화 보면서 때로는 불법적으로 하는 걸 눈 질끈 감고 예. 박수 치잖아요. 야, 트럼프 시기에 기억해봐. 뭐 재난지원금 그냥 금방금방 우리 구자에 딱 꽂았고 예. 그거 민주당 애들 시켰으면 아마 한 몇 년 걸렸을걸? 화끈하게 해줬다. 왜 한국에 생긴 이준석 현상이 왜 미국에는 없을까? 이게 저의 그러셨군요.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극단적 젠더 갭이 나타나고 있는 이례적 현상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뭐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트럼프에 대한 생각은 다들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다소 좀 나쁜 남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나쁜 남자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 절반이 여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거를 좀 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한마디 말에도 막말에도 막 지지율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사퇴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 정치를 생각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뭐 가장 개인적인 게 또 가장 창의적인 거라는 그 봉준호 감독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오늘은 개인적이지만 중요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라면 저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사, 미국 정치, 그리고 트럼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뭔가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후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인터뷰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바이든이랑 붙을 경우에는 이거는 좀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이제 해리스로 교체된 다음에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간 인터뷰고 오늘 이 순간 어떤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해리스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혼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바이든이 결코 가지고 있지 못한 음흠. 역동성, 네. 뭔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어떤 미국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네. 해리스를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의 오히려 공화당 쪽보다는 지지세, 음. 결집도 음. 이게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네. 이게 근래 들어서 이례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기본 음. 브랜드가 역동성이니까. 네. 아, 그 민주당은 역동성을 예예. 그렇죠. 그 역동성을 해리스가 가져온 겁니다. 이제 음.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특히 주목해서 보는 거는 대졸 이상 백인 네. 유권자.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네네. 2020년보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해리스가 한 13% 정도 더 바이든보다 표를 벌리고 어. 있어요. 경합주에서.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거군요, 이분들의 예, 표가. 예. 그런 네.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해리스가 약간 더 이길 가능성이 음.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혹은 단호하게 예.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혹은 단호하게. 네.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사실 이제 어떤 분의 댓글인데 제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트럼프가 또 트럼프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트럼프 그러니까 뭐 지난 TV 토론 때 보여줬던 모습도 그렇고 사실 뭐 극단적인 발언이라든가 뭐 거짓말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그런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지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 해리스는 이제 그 지지층이 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트럼프의 지지세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음, 이런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건데요. 네, 한국에서 네,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 뭐 이런 음, 걸 비롯해서 마동석 배우가 예, 굉장한 인기잖아요. 네네, 근데 마동석 배우가 항상 영화에서, 예, 영화 시나리오에서 네네, 항상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때로는 좀 법과 질서를 넘어서는 어떤 아,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화끈하고 시원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좋아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트럼프의 지지세가 견고한 건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음, 뭔가 강한 미국, 네, 강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혼돈의 시대를 벗어나서 네, 강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특히 코어 지지층, 예, 예, 마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사이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위 요즘에 정치학자들이 정치 부족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네네, 부족의 내부에서는 그 집단적인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음, 함께 그런 강한 미국을 열망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감, 네네, 공동체 소속감, 음, 그리고 함께 게임을 하는 듯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의 IT 이민자들을 놀리면서 예, 예, 조롱하면서 예, 예. 자기들끼리 아는 신호로 함께 즐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단적 팬덤의 시대예요. 근데 이- 교수님 여기서 제가 예, 잠깐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극우라고 하면 이 한쪽 끝에, 그러니까 이게 절반이 아니야. 절반을 이제 뚝 나놓고 보면 극우라고 하면 한 2, 30, 20% 정도? 예를 들면 한 그 정도, 물론 이제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사실은 호소한다라고 하거나 어떤 그 지지가 그러니까 그런 호소들이 먹혀든다 이렇게 봐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런 강한 발언들 트럼프의.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절반 가까운 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그럼 미국인들이 그 스펙트럼 안에서 좀 더 극우로 되는 그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극우라는 기준을 예, 예. 과거의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오늘날은 극우의 많은 이슈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이동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까 기자님이 왜 경제 부분에서 감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관세, 네. 감세 예.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네네. 심지어 관세나 이런 걸 뭐 20% 수입품들에게 일괄적으로 붙이겠다. 예. 이런 건 극단 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제 공약이에요. 그렇죠. 예. 이념적 스펙트럼 중에서 음. 가장 우쪽에 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있을까? 거의 그런데 없다고. 예, 예. 예, 근데 유권자의 제가 본 그 데이터가 맞다면 49%가 지지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극우라는 기준으로서 이해하실 게 아니라 네.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에 네. 그리고 미국이 어떤 퇴조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예. 그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러스트벨트의 불안감 이 음흠. 사람들 속에서는 네. 이념적 지형보다는 극단적 방식 20% 관세를 부과하든 예. 이런 아. 예. 극단적 방식으로라도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 음.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네. 그 일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음. 요즘 시대는 뭐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극단적인 걸 지지해라고 얘기하면 좀 음. 속되게 표현하면 쪽팔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뭐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요즘은 그런 음. 사람도 좀 저희가 마동석 영화 보면서 때로는 불법적으로 하는 걸 눈 질끈 감고 예. 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서도 사실은 계속 네. 저희가 앞서 다른 기자들과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호감이거나 신뢰를 표현하는 거거나 그렇진 않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 경제에 대한 신뢰는 내가 해리스한테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 나의 경제를 낫게 해줄 사람은 트럼프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과 사실 맥락이 다 있다고 봐야겠네요. 어, 조금 더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네. 경제에 대한 신뢰도 네. 해리스보다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속마음을 얘기하라면 이런 거죠. 속마음을 음. 얘기하라면 어,
그래, 내 생각에도 뭐 무슨 IT 이민자들이 뭐 반려견 잡아먹고 야, 하겠어. 네. 트럼프는 왜 그러니? 어, 근데 그리고 나는 네. 내 주머니는 네. 해리스 임기가 되면 내 봉급은 뭐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을 것 같아. 음. 하지만 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네. 야, 트럼프 시기에 기억해봐. 뭐 음. 재난지원금 그냥 금방금방 우리 구자에 딱 꽂았고 예. 그거 민주당 애들 시켰으면 아마 한 몇 년 걸렸을걸? 화끈하게 해줬다. 할 건 화끈하게 해준다. 해줬고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뭐 경제도 네. 뭐 트럼프 되면 네. 뭐 저기 뭐 연방준비위 팔 비틀어서 뭐 주식시장 더 계속 좋게 할 거야. 음. 이런 이 미묘한 심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식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더 잘라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 경합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서 이제 그런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승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아까 뭐 박빙이다, 그다음에 뒤집힐 것이다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될까요? 어,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네. 적신호가 켜졌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데오 주변의 블루월, 네네. 이제 블루월에 펜실베니아나 이런 곳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예. 그래야 펜실베니아를 이제 해리스가 지면 그럼 패색이 짙거든요. 20개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으니까. 예예예. 그런데 문제는 상대 진영, 해리스 진영을 파고들기는커녕 네. 오히려 본인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곳, 예를 예예. 들자라면 노스캐롤라이나 네네네. 이런 데서 지금 오히려 본인의 지나친 극단적 발언 그리고 거기 주지사 후보로 나온 마크 로빈슨의 예예예. 여기 방송에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네네. 극단적인 발언들 예예. 그 발언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예예.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2008년 오바마한테 뼈 아프게 잃어버렸다. 근데 오바마는 그 당시 엄청난 신드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예예. 이후로 잃어버리지 않았던 노스캐롤라이나가 음. 잃어버리거나 혹은 거기다가 전투 역량을 지나치게 쏟아야만 되는 방어하려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예예. 선거인단 게임에서 네. 트럼프에게 굉장한 적신호가 켜졌어요.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부 벨트나 이런 네. 데서 일부를 잃어버려서 예. 생각보다 음. 때로는 최악의 경우 선거인단에서 네. 최악의 경우 여유 있게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음. 북동부, 그러니까 네네네.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그래서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지아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서부 쪽에 네바다라든가 이런 데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 그래서 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진영은 상당하게 지금 다른 전략적 발상들을 지금 대담하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문제가 됐던 주지사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선긋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너 내려와라." 이렇게는 아직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이제 앞서서도 젊은 층 얘기를 해리스의 경쟁력을 얘기하시면서 젊은 층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과거에 없었던 이 트럼프의 그 전략 중에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을 겨냥한 트럼프의 캠프의 어떤 선거 전략 이건데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의 어떤 집단적인 분노 이런 거에 코드를 맞추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남초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과 막 롤렉스 시계도 받고 같이 막 으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또 뭘 고려한 계산일까요? 제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통했네요, 그래서 교수님. 네, 이번 대선에서 네. 만약 대선이 끝나면 쓰고 싶은 책 중에 네. 말하자면 뭐 비유적으로 표현한 미국에 도래한 이준석 현상. 이준석 네, 현상. 예. 네. 지금 젠더 갭이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미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 공식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2008년 이후에는 네. 젊은 층의 대거 결집과 대거 조기 투표. 예. 근데 지금은 젊은 층에 대해서 괄호를 쳐야 돼요. 젊은 층 중에서 특히 여성층. 예. 젊은 남성이나 그리고 젊은 남성을 떠나서 남성 일반, 심지어 소수 계열조차도
네네. 남성 일반에서 트럼프의 지지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극단적 젠더 갭이 나타나고 있는 이례적 현상입니다. 저는 항상 한국의 대선을 보면서 정치학자니까 한국 대선에도 많이 이제 네네. 관여를 하게 되는데, 왜 한국에 생긴 이준석 현상이 왜 미국에는 없을까? 이게 저의 그 이제 어떤 어, 학문적인 그러셨군요.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음. 그게 도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16년부터, 그러니까 교수님은 오랜 기간 걸쳐서 미국의 정치를 계속 보셨잖아요. 뭐 지지난 대선 때나 지난 대선 예.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성을 뭔가 보호하고 뭔가 여성에 대한 뭐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번 미국 대선에서도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커졌을까?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이 부분이 흔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보다 뒤늦게 찾아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미국 그 정치나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네, 아직까지 풍부한 리서치가 나오질 않았어요. 음, 일부 책이 네, 나오긴 했는데 이제 가설이죠. 제 가설은 아까 말한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한 어떤 미국, 리더에 대한 네, 갈망이라든가, 그 네, 다음에 남성이 느끼는 남성성의 훼손, 예, 남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그 훼손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오늘날 팝컬처나 네,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신드롬을 일으킨 BTS 현상. 예, 예, 미국의 학부모들이 BTS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왜 좋아하냐면요. 거기는 되게 메시지가 분명하게, 남녀의 공존과 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남성성을 보여주잖아요. 예, BTS 노래를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남성성, 음, 강하고 네, 여성에 대해서 대쉬하고, 음, 그리고 여성에 의해서 무시되지 않고. 음, 근데 지금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전 세계적 현상 중에 하나인 남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는 문화적인 측면, 정체성의 측면, 네, 인정 욕구, 어, 그다음에 특히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미국의 퇴조 속에서 전형적인 남성들의 그 직장에서의 어, 지위의 불안감. 그런, 반면에 네, 뭐 버스턴, 뭐 맨하튼,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텍사스 오스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대졸 이상의 상당히 IT 쪽의 직업 네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위 위협 같은 게 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남성들은 좀 더 다원적인 미국, 음, BTS가 상징하는 그런 남성. 반면에 미국의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 대조되는 상당히 보수적인 팝 가수가 제이슨 알딘이라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진영이 열광하는 그렇군요. 네. 이런 사람의 메시지는 그거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약간 제이슨 알딘을 더 크게 확장해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기느냐, 어, 제이슨 알딘이 이기느냐의 게임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럼 제이슨 알딘은 사실 이제 국내에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소개해드리거나 하진 스위프트 얘기는 뭐 기사를 뭐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서 뭔가 그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저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이번에 메인 이슈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2024년 이번 대선에는 뭐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말하기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가장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워낙 그 진영들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하나의 네, 시대 정신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뭐 조금 약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침을 회복하고자 하는 낙관주의 시대 정신인데, 네. 미국의 아침이라는 게 이게 레이건의 표현입니다. 모닝 인 아메리카 그렇군요. 과거. 예, 예. 그거를 해리스가 하이제킹했어요. 예. 민주당이. 그래서 네네. 미국의 아침을 회복하고자 하는 낙관적 미국으로 갈 것이냐의 시대 정신인데, 네. 미국의 어떤 몰락, 퇴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다시 위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음. 러스트 벨트의 위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약간 비관적 미국의 대결. 네네. 이런 두 시대 정신의 충돌이고요. 네. 또 한편에는 어떤 법과 질서를 가져갈 것인가 시대 정신의 대결인데 해리스 측면에서는 좀 더 인간적이고 약자를 위한 법과 질서. 네. 그 트럼프는 그와 반대로 보다 강경한 마초적인 법과 질서의 음. 이제 대결인 거죠. 얘기를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그렇죠. 나면서 항상 이게 해리스는 조이의 느낌이라면 우리는 잘 될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앵거의 느낌이네요. 트럼프는 분노. 이렇게 그 느낌인데 둘 다 어쨌든 필요한 감정이고 또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과연 이 두 싸움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들도 이제 대선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교수님께 얘기를 여쭙기로 하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